네, 이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런던에 계신 거죠? That's right, yeah. 네, 런던에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몇 시인 건가요? 거기는 지금 시간이? It is approaching 9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9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침부터 아침 먹는 일어나 주셔서 시간이고요. 감사합니다. Cities. 시간상 아직 번역이 Well, 완벽하게 it's a 된 real 책이 delight. 없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목차를 봐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도시들을 쭉 얘기하고 특히나 통시적으로 인류 역사와 도시의 발전을 연결해서 보신 거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eah, it was 네, a lot 좋은 of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쓰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굉장히 재료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였고요. 그래서 역사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도시를 통해서 접근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어서 저도 이거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너무 재미있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책이 한 70% 완성된 게 있는데 그 책은 그러니까 건축을 통해서 세계사, 인류사를 보는 책이에요. 근데 훨씬 더 약간 저는 건축가다 보니까 빌딩 타입이라든지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제 도시까지 볼 수 있는 여기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good. 네. 저도 교수님 책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영어로도 번역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해주시는 출판사가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 영어로 번역이 되면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 would be fantastic.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요. 저는 사실 좀 제가 반가웠던 건 뭐냐면 제가 그 책을 썼던 이유는 세계 역사를 볼 때 대부분 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기억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히스토리로만 주로 배워왔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보는 거는 상당히 특히나 이런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도시라든지 건축을 통해서 인류사를 읽어보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Okay, yeah.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또 다 같이 만나면 할 얘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벤 윌슨, 제가 그냥 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Yes, please. 네. 네, 물론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역사학을 공부를 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Oh, well, I've always trained as a historian. 네, 항상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역사에 관련된 책을 쓰는 사람이 됐고요. 저는 역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다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열정을 갖고 있고 늘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역사책도 어려서부터 항상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제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면서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면서 그 현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이 현재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과거의 어떤 특정 시기에 있었던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 전에 제가 그 유발 하라리 교수하고 그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들었던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를 그분은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었거든요. 그러면은 벤 윌슨 작가께서는 어떻게 내가 역사를 공부하는 특별한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 think in the world and the time that we live in, we only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은 사실 제한적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경험 자체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우리가 노출되는 그런 환경 안에 국한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경험, 다른 사람들의 경험 혹은 전 세계의 경험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경험
과거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집합적으로 쌓아오고 집합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시각이고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에 대한 개념을 만들거나 사람들의 경험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를 이해해야지만 좀 더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역사적인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지금 현재 인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모든 문제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가 우리한테 지금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벤은 영국 분이시잖아요.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국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현대의 산업화된 도시 이거의 프로토타입을 만든 그런 국가인데 쭉 히스토리를 보시면서 도시를 쭉 보면은 그 가운데서 본인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또 다른 약간 독특한 퍼스펙티브가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봤던 것 같다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I think so. I think part of the one of the 제가 책을 썼던 driving 이유 themes of the 중에도 book is 하나인데요. that people in Britain have a very 영국 Britain and America 사람들은 have a very 어떻게 Eurocentric, 보면 Western 굉장히 vision of the 서구 city and how it's 중심 developed. 그리고 유럽 중심의 견해를 and,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That reflects a particular time 그러다 in 보니까 history where 역사의 you know, 특정 in 시대에는 a world of imperialism, if you know, that kind of European idea 영국이나 was 유럽의 throughout 사람들이 the world. 이끌어갔던 그러한 My book, I want to 강세를 show 이루었던 그런 시기에 분명히 우리가 강한 that, 영향력을 that 펼쳤고 the city has 그것으로 many different 인해서 origins, many different points 그것으로 of 인해서 저희만의 그 influence, many 고유함을 different 갖고 types of 있는 urban 도시들도 있고 또 영국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도시화의 특성도 크게 도시화라는 것 자체에 영향을 끼친 부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도시화에 있어서 그 균형이나 에너지를 이룰 때 과거에 그 서구나 유럽이나 영국에서 시작된 것들이 아시아나 다른 나라로 펼쳐지면서 그런 균형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영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서구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아시아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대도시만의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또 흥미로웠는데요. 영국에서는 그 도시를 발전시킬 때 이제 대중들의 공간,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광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공원이라는 공공 공간이라는 개념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자연을 도심 안으로 가지고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또 영국인 것 같아요. 19세기에 파리가 그랬고 그 전에 18세기, 17세기에 또 영국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공공장소, 즉 녹지, 나무 이런 것들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런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도시화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도시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많은 다른 나라와 다른 시대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국은 특히 이러한 공지 같은 것들에 영향을 끼쳤고요. 특히 영국의 도시 특징이 상해가 1920년대 초반에 그 발전할 때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지금 현재 많이 발전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레고스 같은 경우에도 또 영국의 그 도시의 특징을 많이 반영이 됐지만 그들 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녹여내서 발전시켰던 그러한 예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세계 공통적인 그런 그 도시화라고 하지만 각 지역적인 특징들이 또
적절히 녹여 들어가 있던 것들도 재밌고요. 그래서 런던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전 세계의 도시화라는 그 브랜딩 안에 또 일부 크게 기여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들마다 다 서로 다르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다르지만 그래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든 도시에 서로 다른 요소들이 층층이 녹여남으로써 그 각 개성을 갖추고 또 그것이 하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던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만 런던은 영향력이 가장 컸던 부분이 특히 건축적인 요소 그리고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도시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좀 폭넓은 성격들과 요소들을 반영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인 게 또 런던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나라 전해질 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바로 역사를 볼 때 결국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하고 꼭 다시 돌아가는데요. 결국에 역사를 봐야지만 그 도시의 특징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의 근본적인 그 시작의 근원을 이해를 해야지 그 현재가 보인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통시적으로 계속 그 도시와 어떻게 보면 역사와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천 년의 역사 어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한 5천 년 가까이 된 이런 도시 진화의 역사에서 바뀌지 않는 시대마다 계속해서 발전과 진화가 이루어져 왔지만은 바뀌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다면은 어떤 거를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Yeah, and there's a real continuity.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맨 처음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를 보면요. 이라크에 있었던,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도시죠. 7,000년 전, 6,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도시였지만 이 도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속되어 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도시, 최초의 도시를 보면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종교 활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도시에서 메소포타미아 안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그런 장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지식이 전달되게 되고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게 되고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산술 시스템 그리고 통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바퀴죠. 이 바퀴라는 것도 지식을 공유하던 과정에서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면서 밀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됨으로 인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도시별로 그러면서 지역별로 특징적인 그런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식이 더 세분화되고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도시화에 남아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나 산업을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나누는 것,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19세기까지도 계속 남아있게 되는 그런 특징이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만나면서 지식을 정보를 교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 장거리, 먼 거리에서 교역을 하기도 하고 다른 도시와의 그 교역이죠. 그러면서 이 도시에 어느 정도의 밀도가 있어야지만 사람들 간에 에너지가 교환이 되고 에너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바로 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식이 쌓이고 또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과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그런 부분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임으로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나와 있고 9세기의 바그다드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이 바그다드에서는 엄청난 교역이 이루어지는 교역의 중심 도시가 됐었죠. 중앙아시아와 다른 지역들과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9세기의 바그다드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발전이 이제 그때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아이디어나 문화가 같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바그다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 이런 데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도시 안에는 서로의 차이나 서로의 다른 견해를 받아주는 그런 관용의 문화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도시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통제가 되게 되는 것이었죠. 결국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라는 지역으로 몰리고 모임으로써 하나의 역동성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9세기의 바그다드에서는 아시아나 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용광로처럼 모여들면서 여러 아이디어, 종교, 문화, 먹거리 등이 서로 하나로 녹아서 하나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그 당시 중국에서 막 발명이 됐던 종이 같은 것들도 전해지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도시가 이렇게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촉매 효과를 도시에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같이 모임으로 인해서 지식이 같이 모이게 되고 교류가 되고 여러 교역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여러 정치적인 힘들 이런 것들이 모임으로써 하나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이것이 촉매가 되고 이게 과거 고대 도시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도시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하나로 한데 모이게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소통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가 도시를 성장시키고 도시를 계속 진화시키게 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가장 중요한 도시의 특징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곳에서 런던에 17세기, 18세기에 런던에서 이 커피하우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계급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를 놓고 여러 지식과 의견을 교환하는 교류의 장이 활발히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런던의 커피하우스가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인기 있는 장소가 되면서 반쯤은 공공이고 반쯤은 사적인 그런 장소로서 자리하면서 이제 좀 더 넓게 많은 다른 유럽 국가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런던에서 커피숍이 이제 의견을 형성하고 또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됐던 게 놀랍게도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도시들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어요. 아까 예로 들었던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제도에 영향을 직접 끼칠 수 있는 의견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모여서 지식을 나누고 또 상인이나 기업가들은 모여서 또 같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렇게 금융이 또 발전하게 되고 그런 환경이 되었죠. 결국에 완전히 새로운 지식들이 교환이 되고 그런 정보가 교환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커피숍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게 흥미롭습니다. 당시 런던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지식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강력한 지위를 얻게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닌 커피숍이 그 힘의 원천이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흥미롭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조우죠. 근데 말 그대로 사람들이 정말 커피하우스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거래도 했고요.
또 과학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의 역할이고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모이게 하는 것. 이게 혁명을 이루게 하고 여러 혁신을 이루게 하는 또 근본적인 그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세계화와 도시화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시대든 아니면 오늘날이든지 간에 도시는 결국에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게 하는 교류의 장이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의 용광로 같은 도시로서의 역할이 항상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대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공통적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도시이긴 하지만은 동양의 도시나 서양의 도시나 아니면 이슬람 쪽의 도시라든지 각각의 문화권마다 어떻게 보면 도시를 비교를 하셨을 때 문화권에 의해서 나타나는 도시의 차이점, 뭐 도시 발전의 차이 양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패턴이나 이런 게 있으셨으면은 뭐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Yeah, I mean, cities are very much 네, 도시는 기후라든지 cultures and religions that they 그 come 종교, from. So 그 they have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I think,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talking 큰 very 차이를 historically 보이기도 in terms 하죠. of the ancient 그런 cities, 부분들은 특히 고대 cities 도시를 were 보면은 often very 역사를 much based 특히나 around 그런 the 차이들이 많이 temple, 있었죠. around religion, around a very 성전을 formal understanding of the 종교적인 world. 것을 They were 중심으로 도시가 often 고대에는 cities 많이 were 형성이 designed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고대 I'm 도시들을 thinking of 보면 Chinese cities, 예를 들면 뭐 like 중국의 within 도시라든지 Mesoamerica, 남미의 very early times. 남미에 있는 They were 도시들 designed 초기의 to 도시 디자인들을 harness 보면 their sacred power. They were 어떤 built 종교적인 around 힘을 godly points, 중심으로 almost as if they 종교지 were kind 혹은 of directing 성지라고 꼽히는 the 곳을 divine 중심으로 power 발전을 down to 했습니다. earth, 그래서 creating stage settings for power. 신이 오시는 그 신이 Yeah, 임하는 sacred 곳을 ancestral 중심으로 power 도시가 that was 만들어지고 made 도시가 형성이 embodied by 되었습니다. city design 그래서 around 이 grid 신이 systems, 있는 그 장소 around focal 자체가 points of 도시를 temples or 구현하고 imperial palaces.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That was 했기 always, 때문에 I think, the case. But 이러한 again, 성전이 Babylon was 굉장히 very similar 중요한 in 역할을 terms of the 했었습니다. setting for power.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정치로 그 힘이 바뀌게 되었을 때도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치가 더 중요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는 정치적인 종간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요한 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게 되면 아고라라는 그러한 하나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교류하고 지식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아고라가 이제 만들어졌었죠. 도시에서 누구한테 힘이 가 있느냐, 도시에서 누가 지금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죠. 폴리스마다 그 과거에 있었던 폴리스마다 발전의 양상이 조금씩은 달랐는데요. 그 각 폴리스에서 누가 더 힘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도시가나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좀 각각의 그 고대의 폴리스마다 조금 더 다른 형태를 보였고, 또 그 폴리스에서 어떠한 민주주의, 어떠한 정치적 시스템, 민주주의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도 또 형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또 장소마다 도시의 형태는 달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시의 네트워크, 중세의 도시 네트워크는 중세부터 이제 포르투갈이 그 횡행하던 그 시대까지 그 도시는 주로 중국에서 그 고대 바그다드를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도시와는 굉장히 다른 네트워크였죠. 같은 동시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그때는 이제 로마 시대가 지나고 나서 1차 혁명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훨씬 더
삶의 방식이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 도시에 바뀌는 것을 보았고,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무역의 힘이 커지는 것을 이제 직접 목도를 할 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아시아의 그 도시들이 훨씬 더 이렇게 코스모폴리탄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요, 유럽보다요. 이슬람교, 힌두교 등등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열린 태도를 보였었던 게 아시아의 그 도시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역이 발전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럽의 당시의 유럽 도시들과에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아시아 도시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에서도 이제 교역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퍼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시민이라는 개념도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거나 다른 적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전쟁을 하고 대적을 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것은 훨씬 더 유연하거든요. 단순히 아군 아니면 적군이 아니라 좀 더 견해가 좀 더 풍부하죠. 관용적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중세시대의 아시아의 도시와 유럽의 도시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유럽의 국가들이 아시아를 침투를 하던 당시였는데도 이 각 도시 간에는 이러한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흥미롭고요. 또 당시에 또 그런 스페인에서 시작이 됐던 그런 질병이 퍼지는 그 경로도 이 전쟁과 교역을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반면에 도시의 먹거리라든지 또 도시를 조직을 하고 또 특히 위생과 보건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에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별다 서로 위생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서로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19세기의 그 산업화된 도시라는 것은 산업화 도시는 사실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게 됐었어요. 시카고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면 오히려 그 오염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굉장히 끔찍한 이미지가 막 형성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반발심을 갖게 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됐었고요. 전통적으로 도시를 조직하는 방식으로는 이 산업화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 아니라 교외로 나가는 문화가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20세기까지 계속이 되었고요. 이 교외로 확장이 된다라는 것은 도시를 빠져나가는 거죠. 도시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시작됐던 그 도시가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아주 좀 더 LA라든지 이러한 대표적인 대도시처럼 크게 도시의 영역을 아주 확대해서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 지역, 공장지대,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런 식으로 도시를 구획을 아주 세세하게 분할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동시에 아시아 도시는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 가지 용도가 섞여서 한 지역에 컴팩트하게 들어갔던 게 당시의 아시아였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형성 모습과 성격으로 발전이 되었죠. 중심부에서 효율적으로 모든 것들이 컴팩트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당시 19세기, 20세기 아시아 도시의 특징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이나 특히 미국에서는 목표별로, 용도별로 도시의 구획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진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저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국의 많은 도시들을 실제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방문을 하면서 보니까 이 도시화의 발전 단계도 다 다르고 또 어떤 게 부유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도 또 달랐고 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초고층 건물에 대한 개념도 또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목도가 됐어요. 과거에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그런 도시가 서로 다른 형태의 도시화와 또 실험을 통해서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진행이 되면서 도시 자체가 진화하는 그 역사가 너무나 다양하게 펼쳐졌다라는 것들이 참 늘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쭉 그 몇천 년의 역사의 여러 도시들을 지금 동서양과 과거와 현재를 다 보셨는데, 그럼 작가님 보시기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도시가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One of the things that is interesting about doing my book is that 제가 책을 쓰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료를 찾아봤고요. 또 도시에서 어떻게 사교활동과 사회성이 이루어지는지, 일하기는 어떻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도시화, 도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과거에서부터 기억을 해보자면 제가 도시에 대해서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9세기의 바그다드가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지식이 많이 교류됐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음식이, 먹거리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전을 했던 것이 바로 바그다드였습니다. 지식만 공유가 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자체의 그 음식 문화가 바로 모두 펼쳐지는 것이 그 바그다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때 시대로 가면은 그 목욕탕 문화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목욕탕에서 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떠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목욕탕 문화도 제가 참 너무 흥미롭게 느꼈고 아까 얘기했던 그 17세기, 18세기 런던의 이제 그 커피하우스 그리고 그 극장 그리고 18세기의 파리의 그 거리, 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각 도시보다 도시에서 이러한 장소들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활동들, 교류들, 그리고 공공장소, 공원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류들, 그리고 또 20세기 초기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건축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이 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화를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왜 모이게 하는지 그 요인과 그 방법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그러한 매력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요소들이 다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역사를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보면 19세기의 파리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새로운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그 기존에 있었던 삶의 방식이 산업화가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서 좀 파괴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도시에서 집을 삼아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는 거, 사람들의 생각을 서로 경험하고 그런 것들 도시적인 삶 있잖아요. 그 교류하고 그 문화 생활을 즐기고 그런 것들이 가장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네나 그 당시의 화가들이 그러한 순간적인 찰나를 잘 잡아냈던 것 같고요.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아직까 말씀드렸던 바그다드나 런던, 로마, 뉴욕, 파리 이러한 도시들마다 모든 그 도시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들이야말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라는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진 그런 근원들이 이런 도시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도시를 아무리 힘들어도 벗어나지 않고 싶게 하는 그런 것들, 대중 속에서의 익명성을 누리게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관찰자 입장으로 도시나 도시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 커피숍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직접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조용히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중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던 게 19세기 파리의 커피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나 예술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었던 그 토대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압력이 느껴졌다 하더라도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이미 다 이때쯤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때 저는 만약 간다면 그때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교류하는 모습들 실제로 여러 가지 생계를 유지하고 우발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그런 부분들이 참 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행병이 일어나기 이렇게 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때가 그리운 것 같아요. 저도 최근 들어서야 중동의 도시를 관광하게 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카타르에 갔을 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중동 음식을 제대로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너무 제 입맛에 맞아가지고 맛이 뭐랄까 그 이탈리안 음식하고 아시아 음식이 섞여 있는 듯한 그 지리적으로 역시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저의 입맛을 좀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한 5,000년 넘게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융합되고 다양한 것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도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이 생겨났을 때 과거에도 물론 되게 많았죠. 그런 전염병들이 있었던 사건들이 생기면 흩어졌었는데 이번에 또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전염병의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향후 앞으로 어떠한 영향이 이 도시에 있을지 예측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이래도 다시 모일 것이다. 아니면 마치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시카고 같은 뭐 19세기의 그 미국의 케이스처럼 뭐 지역으로 흩어지는 시골로 다시 가는 쪽으로 갈 것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의 편을 드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미래는 특히나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두 가지가 항상 상반되는 아이디어가 둘 다 진실인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는 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소를 했지만 또 동시에 사람들 중에는 도시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행병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도시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혀주었죠. 그래서 교외 지역으로 뭐 오염을 피해서 예전에는 피했던 것처럼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교회를 떠났던 것처럼 유행병으로 인해서 도시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결국에는 사람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도시에서 즐길 수 있었던 걸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위협이 없었던 이런 보건적인 위협이 없었을 때 도시에서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들을 늘 그리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는 사람은 다시 도시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아주 특별한 곳이고 고유한 곳입니다.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행병 같은 것들도 우리가 결국에는 이겨내고 도시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도 그랬었지만요. 예전에 유행병이 있을 때도 사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끝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도시의 생명력이 다시 유지가 됐었죠. 그 사망률이 아무리 높고 그 치명적이었어도 결국에는 도시의 생명력이 그렇게 쉽게 잃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는 어떻게 보면 회복을 하는 거죠. 저는 도시는 회복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질병이 됐든 화재가 됐던 도시는 늘 계속 스스로 힐링을 하고 치유를 하고 어떤 사실은 재난이 있을 때 그 재난의 결과로 나오는 게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ort of inherently resilient. 내재적으로 도시는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And they give us a lot of pleasure. I mean, I think 그리고 as well 도시 as 자체에서 being 누릴 수 places 있는 of 그 success, 즐거움과 they are 기쁨이 places 많기 where 때문에 culture happens, 문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where we 도시고 can, you know, where we gain a lot of pleasure from things. 또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They are good for 사람들이 또 다 이런 것들을 creativity and 기억을 하고 있고요. innovation. 또 도시에서 일어났던 So I 여러 think 혁신들도 really, 마찬가지로 I mean, 기억을 throughout 하죠. history, 그래서 the death of the city has been 역사를 통해서 여러 predicted so 도시들을 many 보면 times that it would 항상 be,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it would 노력을 be rash to say 해왔지만 that they're gonna 좀 disappear now. I think 이를 there'll 수도 be 있지만 modifications, 결국에는 but 여러 will 변형과 adapt and 적응을 become, you know, 통해서 much more conscious of safety 훨씬 더 and 안전하고 위생적인 and 도시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저는 But what that's 생각하고요. going to look like is really difficult to tell. 어떠한 모습일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답하기가 더 어렵겠지만 그래도 도시가 더 강한 모습으로 저는 회복할 거라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도시를 사실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람들 사실 도시의 문만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도시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후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왔는데 예술가적인 사람들이 그 도시로 왔죠. 지금 20세기 초 그 뉴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낙후됐던 그 지역에 예술가들이 와서 그 산업화로 어떻게 산업화 후기에 버려진 것 같이 황폐화된 그 도시를 그 젊은 예술가들이 다시 새로운 공간으로 탈피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볼 수 있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재난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행병으로 인해서 이미 유행병 전에부터 있었던 그러한 변화가 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이제 사람들이 걷는 것들, 걷는 사람들에 대한 것, 그 도보 문화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유행병이 오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심의 걷는 공간, 그런 녹지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도시가 이러한 쪽에 강조를 두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좀 더 쾌적하고 걷기 좋은 도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녹지가 있고 그러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된 도시의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공용으로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의 형태나 특성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더 쇼핑을 많이 하고 그런 생활 습관이 바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도시는 결국에 회복을 하고 하게 될 것 같아요. 도시에서 염려가 되는 거는 도시의 중심 부분이 할로잉 아웃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도시는 모여야지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도시의 특정이 발산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도심에 모이지 않게 되면 회복력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회복력이라는 것, 도시의 힘과 매력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를 할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무엇이 됐던 뭐 상업이 됐던 뭐 교력이 됐던 혁신이 됐든 이러한 활동들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회복력이 저는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도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바뀔 것인지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도시가 진화하고 발전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너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더 역동적이고 쾌적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이 형성된 형태로 도시가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the discussion about cities 이 quite a lot 도시에 is that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화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개도국의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텐데요. 도시를 계속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 것이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개도국 같은 경우 버려졌던 배후지도 도시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화가 좀 더 다양화되고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사는 시대가 21세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좋아했던 것들,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도시가 제공하던 것 중에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요소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그 도시 안에 있는 네이버후드가 이웃 그 하나의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쇼핑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조금 더 진화를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도시의 메가시티에 접근을 하는 것, 접근성만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에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하고 있고 지역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스프롤링은 어떻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 또 도시에서의 생계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도시가 과거에 보면은 모든 도시의 요소들이 다 제대로 작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효과가 없었던 것도 있고 오히려 악 영향을 줬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이 됐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도시에서 만들어진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정부가 억지로 뭔가 만들려고 했던 제도나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서 그런 효과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고 도시에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부분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생존할 수 있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요소들을 계속 더 강하게 담아내는 것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쾌적하게 야외 활동을 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식으로 발전을 해서 도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충분한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보면 또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시가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뭐 그 중에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발달을 할수록 사실 우리가 다른 데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 업무를 디지털화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디지털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게 다른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앞으로 생겨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일자리는 사람이 사람을 서빙하는 일들일 거고, 그런 일자리들은 또 도시의 기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모여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 교수 같은 사람들은 도시가 가장 안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지난 5,000년 넘는 역사를 보더라도 저는 그게 시냅스 증가의 법칙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사람들의 밀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그거에 의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곳이 항상 성공한 도시가 됐고, 그런 도시를 가진 국가가 세계를 리드를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경쟁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사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과거에는 지리적, 기후적인 영향들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성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었죠. 근데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할수록 사실은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더 많은 도시들이,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점점 획일화된 모습을 띠는 것들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아시아의 그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과 극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도시들은 거의 20세기의 맨하탄 같은 그런 고밀화된 도시의 롤모델을 갖고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인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하수도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 롤모델을 따라서 수백 개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손실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향후에는 오히려 도시 간의 융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들도 많이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다양성이 줄어들면은 하나의 어떤 무슨 전염병이 돌게 됐을 때 그 종이 단순했을 때 한 번에 멸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류의 문명이 그런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은 그 도시가 다양성을 잃어가게 됐을 때 추후에 또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왔을 때에는 더 큰 위기, 인류의 위기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도시의 다양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로 점점 발전을 하고 그다음 밀도가 높아지고 융합이 일어나는 거는 유지한 상태에서 도시의 다양성, 어떻게 보면 독특한 가치, 지역성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지혜 같은 게 있으시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스카이라인, 아까 그 초고층 건물 이런 얘기도 하셨고, 동일한 획일적인 도시들이 대량으로 생산된다라는 얘기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뉴욕과 맨하탄이 하나의 드림시티가 됐죠. 이 초고층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너무 빠지잖아요. 우리가 거기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꿈의 도시가 됐습니다. 내 미래는 저 뉴욕이라는 도시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도시가 지금 직면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실 도시가 시작될 때부터 항상 이런 위험은 계속 있었습니다. 맨 처음 초대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 도시가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다들 그런 도시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했던 모습들은 늘 있었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환경을 만들고 도시를 다양화시켜 나가는 그 요소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면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도시를 어떤 도시가 성공적이고 매력적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그 개념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에 따라서 그것들이 진화를 하고 바뀌게 되고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도시가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알렉산드리아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BC 200년도 정도에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있었던 도시였고요. 또 이 공간은 여러 가지를 많이 컨트롤을 하고 통제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여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갖고 설계를 해서 도시를 만들었지만 이 복도라든지 그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바뀌게 되는 것들. 이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LA 같은 경우도 유토피아적으로 그 도시 건물들을 만들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게 기본인 도시였고요. 20세기에는 그 자동차를 타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아주 수평적으로 평평하게 넓게 펼쳐진 도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집이나 내가 일하는 일터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공공성과 사생활의 그 경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었던 그런 LA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성격들이 계속 변하죠.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부터 이주를 해오다 보니까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 이 도시 안의 공간 자체가 그 안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태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좀 더 일하기 편하고 내가 또 출퇴근을 하기 편하고 내가 놀러 다니기 편한 그런 방식으로 시장이나 거리 자체도 다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특징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밀도가 낮고 아주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던 도시가 바로 LA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니즈에 따라서 완전히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것들이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계획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여러 동일한 계획으로 만들어진 도시들이 나오는 것도 우려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뉴욕을 보면요. 뉴욕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초고층으로 대표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지만 이 거리에서부터 완전히 빈 공간에서 초고층 건물들이 갑자기 뚝딱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면서 그게 대표적인 그런 도시의 상징이 되었지만 이렇게 도시는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 회복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경제적 재난 혹은 전쟁, 유행병 등등의 위협을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맞춰 목적을 바꾸고 재창조가 됨으로써 그 지역을 바꾸고 용도를 바꿔서 계속 생존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고 도시의 회복력인 것 같아요. 원래 금융 중심지였다가 그 지역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유연성, 그 공간을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도시의 힘인 것 같습니다. 건물은 결국에는 계속 다양한 목적,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건물을 이러한 한 개의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건물이 영원히 그 목적을만 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목적에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계속 목적이 달라집니다. 시카고나 파리, 런던, 도쿄 이런 도시들은 또 혹은 LA 같은 경우도 예가 되겠죠. 건물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사무실로 쓰고 또 금융의 중심가였다가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또 그 주변, 그 건물 주변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때 밀도 높은 사무실 공간이었던 지역이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는 것.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의 힘이고 도시의 특성, 아주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봅니다. 도시를 걸어서 다니면서 보다 보면 그 역사성이 느껴지고 그 여러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곳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 도시가 그 힘든 역사와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 결과로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슬럼이었던 경우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또 핫한 그 장소로 재탄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바로 도시가 매력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라는 도시도 바로 그런 또 예가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목적을 바꿔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고 바꾼다라는 것.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가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존해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도시가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건물들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완전히 모두 붕괴된 상황에서도 그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그 도시에서 또 다시금 그 공간을 재탄생을 시키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쌓아왔던 그러한 애착도 있고 그 지역에서 펼쳐졌던 그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그렇게 계속 생존해 왔던 건데요. 상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그 여러 강국의 힘이 몰려 있었던 이곳에서 그러한 힘들이 건물이나 여러 도시의 지역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 결과물이 바로 또 상해이죠. 결국에 재난이나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흡수하고 다시 또 다른 형태로 생명력 있게 이어지는 것이 도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재난이 있어도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고요. 그래서 도시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그 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만 갖춰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시가 좀 더 인간 친화적이고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갖추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생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많은 인간의 교류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를 통해서 보아왔던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있을 저희 한국에 계신 독자분들 그리고 또 뭐 오늘의 대담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끝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 분들이 이 책을 굉장히 즐겁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장소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서울이나 한국의 도시 혹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도시의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책을 읽고 또 다른 도시의 다른 시대의 도시를 보면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그 가능성과 기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 도시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와의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속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런 도시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들릴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한국과 같은 도시는 굉장히 또 사실 세계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도시화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났고요. 전 세계가 또 많이 배우고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그러한 교훈이기도 해요. 굉장히 아름답고 살만한 도시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시화에 기여를 했으니 지금까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도시화에 기여를 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중요한, 좋은, 재미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또 어떠한 또 연결점들이 있는지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도시, 과거에는 혹은 현재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과거에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경험과의 연결점을 찾으면서 즐겁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시뿐 아니라 이 도시의 특징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생존해왔고 버텨왔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이나 시사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봐야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직면한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저희 인간의 모든 결정체가 건축과 도시로 나타난다고 말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아마 작가님이 써주신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역사의 켜에서 읽어내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서 제가 만날 수 없었던 수천 년 전 혹은 수백 년 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 책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